오늘도 평화로운 1403년 보헤미아 중세시대. 여기 두개골이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건다면서 대화까지 나누는 정신병이 있는 중세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두개골의 목소리를 없애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했을까요? 1번 거머리를 이용해서 피를 뺀다. 2번 두개골에 구멍을 뚫는다. 3번 연금술로 만드레이크 뿌리를 사용한 약을 만든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전부 믿기 힘든 치료법처럼 보이지만 당시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 역시 몸속의 체액과 물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약초와 광물 그리고 수상한 액체들을 섞어 고통과 환각을 줄이고 정신을 안정시키려 했죠. 그리고 이러한 치료에는 당시의 연금술 역시 깊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앞서 영상들에서 얘기했으니 넘어가고 이번에는 3번 연금술로 만들었던 약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연금술이라고 하면 흔한 금속을 금으로 바꿔주는 현자의 돌이나 영생의 비약 같은 신비한 물약 그리고 신비로운 연금술사들을 떠오르기 쉬운데요. 실제로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였으나 연금술사들은 단순히 금만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금속을 녹이고 물질을 정제하고 새로운 재료를 연구하며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내려 했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몸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몸속 어떤 물질의 균형이 깨지거나 오염됐기 때문에 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금술사들은 약초를 끓이고 광물과 액체를 정제하며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으로 사용할 만한 물약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 헨리 선생님의 약물 제조 과정을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가장 먼저 물, 포도주, 기름, 증류주 중에 베이스가 되는 액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은 그닥 특별하진 않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당시에는 포도주와 증류주 같은 술로도 약을 만들었는데요. 중세인들은 술이 약초의 성분을 더 잘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에도 약초를 알코올에 담가 성분을 추출하는 팅크라는 제조 방식이 존재하죠. 그리고 중세의학인 4체액설에서는 와인은 따뜻하고 건조한 성질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일종의 약으로 취급되었을 정도였습니다. For that reason, they should all be balanced out with a warm wine, which this exquisite Hungarian surely is, because it's sweet, strong. 증류주는 더 특별했는데요. 14세기 이후 증류 기술이 발전하면서 등장한 강한 알코올은 아쿠아비테, 즉 생명의 물이라고 불렸는데 연금술사들은 이걸 거의 특별한 정제 물질처럼 여겼죠. 술로 약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로 만든 약보다 더 오래 보관이 가능했고 알코올의 효과로 통증을 둔화시키거나 졸음을 유도했기 때문에 중세인들은 술로 만든 약이 효과가 좋다고 느꼈죠. 다음은 기름으로 만든 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당연히 마시는 약이 아니라 몸에 바르는 약으로 사용했습니다. We rushed to Perglitz, where I found Wenceslas moaning in pain while his alchemists bathed him in various oils. Which I reckon wasn't of much help. 당시 의학에선 기름을 몸에 바르면 건조함을 완화하고 몸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여겼으며 기름이 몸을 보호막처럼 감싸 나쁜 공기와 병의 기운을 막는다고 생각했죠. 베이스가 되는 액체를 골랐으니 이제 재료들을 넣어보도록 하죠. 약의 재료가 되는 약초는 오랜 시간 중세인들이 몸속 경험하여 얻어낸 지식에 의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자나 마리골드는 상처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고 실제로 상처 치료용 연고나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죠. 그리고 양귀비는 사람을 졸리게 하고 통증을 줄여준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통에 시달리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환자에게 약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지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의 방식으로 약의 원리를 설명하려 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재료의 생김새에 의미가 있다고 보는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만드레이크는 뿌리가 사람의 형태와 닮았기 때문에 생명력과 정력을 보토도는 식물이라고 여겨졌고 호두는 알맹이가 뇌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두통이나 머리 질환 치료에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고 재료가 작을수록 몸에 잘 적용한다고 믿어 절구에 넣어 분쇄시켜 넣기도 했습니다. 약을 끓여 우려진 약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류를 시켜 병에 담기도 했죠.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런 치료법 중 상당수는 위험하거나 비과학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수은처럼 독성이 강한 광물을 약으로 쓰기도 했고
독초를 잘못 사용해서 환자가 그대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몸이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연금술과 약초의학은 계속 발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연금술사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재료를 얼마나 끓여야 하는지, 어떤 액체에 담가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섞어야 하는지까지 연구하며 점점 복잡한 제조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당시의 연금술은 단순히 금을 만들려는 수상한 실험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의 몸까지 이해하려 했던 중세시대의 초기 화학 연구에 가까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동력원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